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 CMO 몰루 CFO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 오늘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쵸. 저희 뭔가 아주 액션어리를 하나 찼어요. 맞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좀 뽀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날씨도 좋은데 다 같이 모자 쓰고 꽃갈 모자 쓰고 나들이에 나왔습니다. 동산 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공기도 좋고 좋네요. 아주 좋네요. 자, 이번 화 주제가 뭐죠? 이번 화 주제 알고 싶다. 비트코인. 아, 요즘 장안의 화제잖아요. 1억을 찍었다는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언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신 조용. 재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랬어요? 네, 저희는 비트코인, 그리고 뭐 크립토, 그리고 뭐 웹3, 블록체인, 이 모든 무성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은 정말 많았지만 잘 몰랐잖아요. 그쵸.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알고 싶다 비트코인 로 3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올 3월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어요. 장중 1억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4천억 달러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글로벌 자산 시총 순위를 쭉 세어봤을 때 8위예요. 8위요? 네. 이게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1위는 금이에요. 이건 안 변해요. 금 시총이 한 14조 6천억 달러? 10배 비트코인의 정도 되는. 네, 10배 정도가 되고 잘 알고 계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시총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거의 따라잡았죠? 그리고 사실은 은이 원래는 1조 한 3,800억 달러 정도로 그 비트코인보다 순위가 높았는데 네. 이번에 비트코인이 제쳤어요. 그래서 기업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금 다음으로 이제 시총이 높은 자산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엄청난. 엄청난 친구였는데 왜 저는 없을까요? 나는 모르지. 나 몰랐지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또 아직 멀었다. 비트코인 4억 같다. 이런 그 주장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막 이런 찬반의 목소리가 되게 다양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유한해요.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24년 기준으로 한 1,94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었다고 해요. 거의 다. 맞아요. 됐네요. 거의 다 채굴되었고 한 2030년 정도면은 99%가 채굴될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 근데 당연히 이제 자원이 유한하면 인플레가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갈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막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건데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제공하는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반감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역대 4번 정도 반감기가 있었고 뭐 12년, 16년, 20년, 24년 4월 반감기마다 가격이 한 2배 가까이 상승했었던 추이가 있었어가지고 아 이번 반감기에도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그게 뭐야 아무 약간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네. 올해 1월에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서 상장 승인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도권 편입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신규 자본의 유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 또한 이제 비트코인 사업한다 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8위 정도면은 인정해줄 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갑자기 말하기도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쵸. 또 그 홍콩에서도 4월 15일에 이 증시에 편입되는 게 승인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은 이제 퍼피 선생님. 아, 퍼피 선생님이 이제 나는 세상 모든 비트코인을
$25에 팔아도 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나요? 2년 전에, 22년도에. 전에. 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 사셨으면 지금 이제 시초가. 그렇죠.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고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일 테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 이 크립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크립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 전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일단 크립토가 이런 개념이 생긴 거는 1998년에 웨이타이라는 분이 크립토 커런시를 최초로 구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게 크립토고 통화라는 뜻을 가진 커런시의 합성어인데 이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탈중앙화에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죠. 익숙하죠. 네. 그래서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탈중앙화라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쓴다면은 사실 중앙화라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들고 온 게 아닐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중앙화의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중앙화 대표적인 문제점은 사실 보안 문제가 좀 커요. 아무래도 다 중심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 중심이 털리면 다 털려가지고 그 외에도 뭐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해외 카드 결제할 때 승인되기까지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막 카드사에서 자동 결제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런 거 금방금방 즉시 결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한국에서 결제하는 거는 그냥 하루 만에 떠가지고 금방 즉시 결제하는데 거의 막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되게 그거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 막 해외 송금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중앙화를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는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전설의 개발자. 그렇죠. 이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한 명인지 그룹인지 그리고 본인이 내가 사토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논문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게 왜 안정적이고 그리고 보안에도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바로 다음 해인 2009년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코인이 근본이라 하는 코인들은 꽤나 역사가 오래되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 고도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10년에는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마켓이라고 생겼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래소에서 통화가 이용이 되다가 14년에 엄청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최초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이거 좀 쓰던 사람들은 이거 계속 안정성 좋다, 보안성 좋다 이랬는데 털려버리네? 그래가지고 핵심 가치가 보안성이. 네, 그랬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털려버려가지고 이게 한 50% 정도 가치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 비트코인 붐 한 번 있었잖아요. 2017년, 18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아마 대중들이 처음 이 암호화폐라는 걸 인지하게 된 시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게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반감기랑도 조금 있는데 반감기가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거든요. 근데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가격이 급등한다 했잖아요. 그때가 딱 그 타이밍이 그때 업비트 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네이버 실검에도 비트코인 오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붐이 일고 2021년에는 중앙아메리카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비트코인 우리 법정화폐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대요.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다는 게 엄청 모험적인 일일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가능했었나요? 근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비트코인으로 간 건 아니었고 원래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이었나?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기축 화폐로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달러를 쭉 쓰다가 이제 그러면 너무 달러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 비트코인을 대체제로 선택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서 법정 화폐로 혜택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도권에 편입되는 그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던지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러네요. 어찌 보면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때도 대중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근데 항상 핑퐁 하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안 좋은 일이 바로 또 생기는데 2022년에는 FTX라는 게 파산을 해요. FTX가 뭐냐면 이것도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안정성과 보안을 엄청 중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임에도 이 장부 거래를 했다는 의심이 생겨버린 거죠. 쉽지 않네요. 어쩌? 이거 어떻게 가능했지? 그래서 뭐 약간 대표는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 으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떳떳하다. 근데 내 예상보다 내가 능력이 출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문제지 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를 나에서 들었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깜빵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22년도에는 그 루나 사건도 있었죠. 맞아요. 네. 진짜 22년 그 짧은 한 해에 엄청난 그렇죠. 그때 뭔가 뭐랄까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 사그라들어. 맞아요. 것 약간 같아요. 그때 막 존속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귀신같이 살아났죠. 그때 살았어야 됐는데. 귀신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때를 또 놓쳤네. 그래서 2023년에는 1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굳이 뭐 지갑이랑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아도 그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ETF 있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서 지금은 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계속 크립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걸 이해하려면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없이는 탈중앙화라는 게 어떻게 도대체 구현되는 건지를 맞아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블록체인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한 줄로 정리해볼게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요. 네. 일단 차근차근 가보시면 일단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장이 안 된 노드에 의해서 신뢰 가능한 분산 원장 기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래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3개다. 합의 그렇죠. 알고리즘, 모든 분산 원장. 쉽지 않네요. 이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여기서 저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보장이 안 된 노드에 의해서 신뢰가 가능한 분산 원장 기록을 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 같거든요. 왜 보장이 안 되냐면은 중앙화가 돼 있으면은 이 은행이 뭐 중심이다. 네. 이런 거를 보장할 수 있는 노드인 거잖아요. 하나의. 네. 근데 사실 모두에게 그걸 주면은 그 각 개인들은 보장이 안 된 노드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다 오픈을 하면서도 이 각각의 사실 여부 판단이 안 됨에도 신뢰 가능한 분산 원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노드라고 하는 거는 네. 약간 점 같은 거죠. 맞아요. 각각의 뭐 이해관계자 또는 네. 어떤 주체인데 네. 보장이 된다라는 말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 거고 그쵸. 반대로 보장이 안 된 노드들이라 하면 그게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쪼개져서 맞아요. 좀 연대 책임을 진다. 그쵸. 요렇게. 네. 그래서 그 보장이 안 된 노드들을 그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비잔티움 장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성을 여러 명의 장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성에 관련돼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이 함락당하려면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군이 한 번에 동시에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장군들은 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뭔가 합의를 해서 네. 동시에 공격을 해야지. 네. 근데 만약에 장군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6시에 공격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6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 아니다 우리 3시에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네요. 그쵸? 실패하는 거. 이거 약간 그 죄수의 딜레마.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그걸 통해서 그 신뢰가 안 된 각각의 노드들에서 합치를 보는 거예요. 의견 합치. 아, 그러니까 6시인가 3시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그쵸. 알고리즘인 걸까요? 그쵸. 네. 참여를 하다 보면은 그런 배신자가 한 명이 있어도 과반수 이상이 참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아, 배신자가 있어도 작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쵸. 그쵸. 근데 똑같은 시기에 공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배신자가 있으면.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합의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뭔가 누구야? 신호를 받으면 다 전부 다 까요. 내 신호를. 그러면은 나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배신자가 아닌 거를 증명하려면 난 맞은 답을 얘기한 척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모두가 패를 까고 시작하니까. 하고 시작하니까 내가 배신을 때렸다. 이거를 공개를 하잖아요. 하게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결국의 답변은 맞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느낌이에요.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계속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투명성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제가 쉽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마피아 느낌도 나. 약간 눈 뜨고 하는 마피아. 그쵸. 약간 다들 직업 공개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됐나 아니냐 이거를 확인을 하는 느낌?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대표적으로 각각의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쓰는 코인들이고 제일 유명한 거는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Proof of Work이라고 작업 증명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쓰는 알고리즘인데 만약에 제가 어떠한 블록에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거래 내역인 거죠? 거래 내역을 기입을 하려고 하면은 블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계산 처리를 한 사람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했기 때문에 보상도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대신 네. 잘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 코인을 받아도 된다. 이런 뭔가 체계인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작업 증명인 거고 이더리움이 채택한 방식은 일단 그 블록체인에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만 블록을 생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 현실 세계랑 비교하자면 이더리움은 주식 같네요. 약간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만 맞아요. 생태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재밌는 개념은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 정치랑 거의 비슷한데 체인 참여자들 중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 사람들만 블록 생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계속 앞에서 말했던 탈중앙화는 정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 제일 유명한 게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딜레마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3가지 그 성격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아무리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도 그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확장성인데 블록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뭐 빨리 많은 기록들을 받아와야지 사람들이 통화로 쓸 때 불편함이 없고 거래량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는 이게 얼마나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왜 우리가 계속 탈중앙화 했는데 위임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모두에게 물어봐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모두에게 다 물어봐야 되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택인 거죠. 하나의 트랜잭션을 기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그쵸. 개념이군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장성과 탈중앙화는 동시에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렇고 마지막 항목은 보안성인데 보안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요소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은 확장성 대 탈중앙화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이게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좀 핵심 가치라고도 네.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핵심 가치면서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생태계의 3요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요소가 거버넌스, 크립토 이코노미, 기술인데, 이제 거버넌스는 실제 사회에서의 정치에 좀 대응이 되는 것 같고, 크립토 이코노미는 경제, 그리고 기술은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 맞아요. 저도 보면 볼수록 약간 평행세계, 평행우주 같은, 다만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당연히 막 갑자기 없던 게 짠하고 다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 생태계 자체도. 그래서 이 생태계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사회 체계와도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많이 차용하기도 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일 텐데 이제 특히 블록체인 생태계의 거버넌스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제 플랫폼에 기여한 사용자한테 보상이 어떻게 나눠지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핵심적인 기반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시스템 업데이트를 논의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형성된 산출물, 부산물이면서도 네. 이 기술 개발과 이 거버넌스의 존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돈이 그러하듯이. 네. 네. 약간 사람들 간의 거래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고 기술은 말 그대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네. 그 외에 뭐 보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기술도 있을 거예요. 또 생태계라고 하니까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 중에서 일단 개발사 같은 경우는 코인을 포함한 사실은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곳들이죠. 그래서 해외에는 글로벌리 아이콘루프, 서트온, 블록코 이런 업체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개발사들이 등장을 해서 코인을 개발하고 발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 개발사들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냐면 코인을 개발할 때 그 코인을 저희가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주고받는 그 기록들을 트랜잭션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코인을 주고받은 기록을 저장을 해요. 그때 그 저장을 할 때 이전 블록들의 기록도 다 같이 저장을 하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은 길이가 엄청나지겠죠. 단순히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를 써가지고 일정한 길이의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키를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랜잭션 기록을 할 블록들을 새로 계속 끊임없이 생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트랜잭션을 작성할 수 있는 블록들이 과연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하는 마이너들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너가 지금 이 트랜잭션이 참이다를 계산을 해준 장본이니까 우리가 그 보상으로 코인을 줄게. 이런 식으로 보상 시스템도 같이 개발을 하는 거. 앞서 말씀해주신 그 proof of work인 거죠. 네, 작업 증명. 네. 그러면은 개발자분들은 약간 판을 깔아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실제로 워킹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인 거네요. 채굴자 마이너라고 하시는 분들 한 사람이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장을 할 수 있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되게 주요한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면은.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그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다 채굴이 되었잖아요. 네. 이게 채굴이 끝난 이후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까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은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니까 채굴을 했을 때 보상으로서 코인이 주어지는데 그 코인의 가치가 엄청 높다 보니까 채굴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들어도 그 채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 채굴이 모두 끝나고 그냥 거래 수수료만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으면 이게 그들이 여전히 채굴을 할 만한 유인이 될까? 하는 측면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다른 코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알 수 있다면 참고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저 근데 그 코인 자체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하면은 그 수수료만으로도 또이또이 돼가지고 요 정도 컴퓨팅 파워인데 요 정도 수수료 얻을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은 그 트랜잭션 각각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수수료를 이제 높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약간 그리디 알고리즘 이런 것처럼 네. 맞아. 그런 식으로 코인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걸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래 비용이 올라가는 거라 아, 이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거래를 활발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와시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잘 자리를 잡으면 정말 약간 새로운 제도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약간 코인이 다 채굴된 이후의 생태계도 되게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개발사가 있으면 이제 그 암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또 있고요. 거래소는 바이낸스 같은 곳도 있고 가장 유명하죠. 네, 네.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업비트 다들 많이 쓰시죠. 이게 거래소는 좀 딴 얘기인데 거래소 간에 동일한 화폐인데도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만을 이용해서 약간 시세 차익을 보는 아, 형식의 투자를 하는 업체들도 또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얼핏 봤는데 김치찜이요. 맞아요. 김치풀. 맞아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아직 이게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좀 폐쇄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각각 개별적인 시장들 안에서 가격이 동일하게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것도 점차 줄어들겠죠? 저도 이제 비트코인 대 1억 시대 오면서 업비트를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약간 알림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 주위 시세보다 뭐 7%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음. 이런 알림 문구가 약간 위험 문구처럼 이렇게 뜨게 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네, 그 김치 프리미엄이 뉴스로서 한번 이제 뜨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알려주는 것이 거래소로서 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 거래소는 사실 수익 모델이 똑같아요. 우리 증권사 수익 모델이랑 똑같아서 거래가 발생할 때 수수료를 일정 비율 수취하는 방식이었고 네. 그래서 막 21년도 이때 시장이 엄청 활발할 때 업비트 같은 곳이 또 조단위 매출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혹시 거래소를 해야 할 저 사실은 그렇죠. 대 AI 시대 때 엔비디아처럼 네, 맞아요.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또 지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계정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블록에 그 모든 트랜잭션들이 기록이 되는 형태잖아요. 뭐 예를 들어 A가 B한테 비트코인 1개를 줬다.
그러면 사실 이게 내 거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내가 B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맞아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키값을 좀 보관하고 보완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서 뭐 콜드 월렛, 하드 월렛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 하드웨어 형태로 존재하는 지갑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 지갑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지갑의 종류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도 IPO 같이 퍼블릭 오퍼링 같은 공모 행위가 있습니다. ICO라고 하는데 네. Initial Coin Offering이고요. 코인이군요. 네, 코인입니다. 이게 그냥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나눠주는 행위를 주로 하고 이런 ICO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넥스트 ICO라던가 토큰뱅크 같은 곳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나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뭐 해시드 같은 유명하죠. 네, 투자사들도 있고 이곳에도 당연히 미디어가 있고요. 언론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가 있고 뭐 학회 및 단체도 있고 마케팅 또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태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블록체인에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사실 애초에 코인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리플이나 등등의 각각의 약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비트코인은 저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코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의 유명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모든 거래를 기록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뭐 스마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이제 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A가 B에게 1비트코인을 송금했다. 네. 이런 식의 개념이 기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약간 약속의 개념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30분 내에 어떤 문서를 건네주면은 0.1 코인을 준다. 조건을 넣는 거죠. 그쵸? 약간 이런 식의 계약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그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행이 돼버리니까 약간 그 거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줄어드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플은 이제 뭐 금융기관 대상으로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결제 프로토콜. 그래서 컨셉은 국경을 넘는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체 토큰을 활용을 해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리플의 존재를 모르고서 냉큼 예전에 비트코인 샀다가 네. 비트코인을 타 거래소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엄청나서 저는 바보같이 그거를 다시 팔아서 하나로 바꾸고 그 하나로 다른 거래소에서 사고 막 이런 짓을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똑똑한 방법. 리플로 바꿔서 리플로 안 내도 되게. 지급을 하면은 안 내도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적은 수수료로 가능을 했던 건데 제가 뭐 이런 걸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냉큼 이렇게 행동으로 질러버렸는데 이러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이거 외로도 뭐 카르다노나 체인링크 아니면 뭐 오스모시스 등등의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개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약간 사실 코인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죠. 네, 변동성이 크고 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장 널리 쓰이는 법정 화폐 기준으로 되게 가격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1코인이 1달러로 유지를 하는 암호화폐의 개념이에요.
이 1달러의 약간 가격을 따라가도록 가격이 약간 조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또 몰랐어가지고 처음에 정말 창피하지만 이 뭐랄까 USD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 이거 이름만 비슷한 가짜 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뭔가 거래소에서 결제나 아니면 뭔가를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준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 할까 하다가 보고서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단위잖아. 나를 놔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생돈을 날려버린 거죠. 그런 뭔가 무지에서 벌어진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았네요. 그쵸. 이런 개념들을 이게 모르면 너무 모르는 개념이 많아요. 약간 허무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 외로도 사실은 K 직장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블록체인들이 활용이 되는 시장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체감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희 비트코인 믿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회의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네. 변동성에 의한.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을 도입하는 거는 또 활발해지고 있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포춘의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2020년부터 웹3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60%는 이미 22년에 사업을 출시하거나 출시하는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관련 사업에 잠깐 참여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 52%라는 숫자를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게. 약간 그 컨셉만 차용하거나, 이제 개념만 가져온 케이스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과도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뭔가 이 개념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약간 한 스푼 끼얹는다라는 느낌. 우리도 웹3도 우리 좀 스테이트 디 아트 차세대 리더야. 약간. 사야 이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과도기의 단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개념 있잖아요. 보안성과 탈중앙화와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확장성. 네. 요것들을 이제 믿고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들은 사실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보안성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네. 탈중앙화 쪽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금융 시스템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해요. 이런 뭔가 기존의 결제나 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외 결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를 도입을 하면은 복잡한 과정을 줄이고 수수료도 줄여서 윈윈의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시티은행도 그랬고요. 그랩도 그렇고 비자 카드 그렇고 또 현대카드도 도입하려고 하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금융권들은 확실히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좀 직접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좀 뭔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서비스의 일부 요소로 요 블록체인의 컨셉들, 개념들, 뭐 NFT라던가 뭐 USDC라던가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서 그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커져야지 돌아오는 뭔가 프로핏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대중화가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약간 주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도 선점 그쵸. 경쟁인가? 네, 역시. 멋져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플랫폼 내가 먹어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핫했던 키워드들 P2E, M2E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Play to Earn 아니면은 Move to Earn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게임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서는 게임만 했는데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대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직업이 없는 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수익화를 진행을 한 케이스도 존재했었고요. 아무래도 약간 급하게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P2E 1.0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번 이렇게 피크를 찍었던 게 주춤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소식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은 네. 메이플 스토리가 요 P2E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되게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 메이플 스토리에 진짜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썼는데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이런 블록체인 게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경제 구조 등을 장시간 고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아이템 가격을 형성하고 어떻게 NFT까지 연결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되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막 여기 종사자하고 이렇다는 아닙니다. 저도 뭐 기사로 접하고 그런 것들이라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던 M2E, Move to Earn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핫했죠. 걷기를 통한 대중화를 진행하는 거죠. 뭐 캐시워크 같은 개념인 거예요. 걸으면은 돈을 줘요. 근데 그 코인인 거죠. 그게. 네, 근데 그게 코인의 개념인 거고. 어. 네. 근데 사실 코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개념이기도 한데 네. 원래는 이제 뭐랄까요 광고를 통해서 그 DM을 만들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코인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화를 도모를 하고 생태계까지도 약간 이바지를 한다 이러한 일석이조 일타삼피 이런 느낌으로서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걸그룹잖아요. 아 그렇죠. 트리플 S. 맞아요. 되게 재밌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한때 핫했던 프로듀스 101처럼 핑미. 네, 핑미핑미 투표를 통해서 뭔가 그룹을 결정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 투표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S는 총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뭐랄까요 어떠한 팀으로 이번에 활동을 할지 그리고 이 팀에게 어떠한 곡을 선사를 할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내가 만드는 아이돌 이런 느낌의 개념인 거죠. 초반에 이 개념 나왔을 때는 뭐랄까요 활동하는 친구들만 활동하지 않을까 우려도 존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소속사에서 되게 잘 해결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투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인 게 가지는 의의는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이렇게 조작은 안 한다. 네, 투표 결과를 확인을 하면은 실제로 투표한 흔적이 있으니까 이곳을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하겠냐. 조작이 불가능하다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이 트리플 S가 되게 재밌는 점이 네. NFT 같은 개념이죠.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의 판매 수익을 멤버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네, 이러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정산 시스템이 항상 암암리에 존재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첫 시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내 아이돌, 내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정산 못 받는다 하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기도. 그 탈중앙화 얘기 나왔으니까 웹 3.0이라는 키워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개개인, 커뮤니티에 기여한 개개인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쵸. 웹 1.0, 2.0, 그리고 3.0이라고 하면은 이제 1.0은 그냥 읽기만 가능하다. 2.0은 읽고 내가 쓸 수도 있다. 근데 이 2.0에서의 문제는 내가 쓰는데 쓰는 거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그 수익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 그 이득을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콘텐츠를 만든 사람에게도 그 소유권을 주고 개인화를 키워드로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웹 3.0의 네네.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능한 이유는 그 모두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쵸. 이러한 뭔가 이상적인 개념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약간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 2.0이랑 똑같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수 업체가 독과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저 이거 우려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약간 거버넌스 관련된 네. 얘기일 것 같은데 그 정책을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웹 3.0의 약간 본질과 취지가 구현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는 제가 만약에 하나의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 그 글을 올렸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록으로 트랜잭션으로 남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트랜잭션 하나하나마다 fee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그 fee를 내가 내면서까지 콘텐츠를 발행을 하겠느냐? 라는 되게 본질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원래 이제 2.0에서는 그거를 플랫폼이 다 약간 책임을 지는 대신에 그 수익을 다 먹는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탈중앙화가 되면서 그러면 누가 글을 써? 약간 이러한 물음도 오게 되는 거죠. 이 결국엔 피가 얼마가 될 것이냐, 보상이 얼마가 될 것이냐일 텐데 네. 그러면 보상이 커지고 피가 작아지는 구조가 되려면 결국엔 그 생태계가 커져야겠네요. 규모화가 돼야. 근데 좀 그것도 헷갈리긴 해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는 규모의 경제가 동작 타는 구조인 건가? 보통 규모의 경제는 중앙 효율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트릴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갭이 여전히 있다. 사실 크립토를 개념적으로만 보면 되게 하하에는 호호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다 좋아 보이는데 맞아요. 막상 이제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되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듯이 그러니까 명과암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상적으로 뭔가 더 좋은 생태계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라기보다는 한탕주의 이런 것이 조금 더 많은 시대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과 이 코인 그거 그냥 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제도권에 편입이 된다 얘기가 많지만 아직 안 됐잖아요. 그쵸. 이걸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고 뭐 본질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구조고 그렇긴 해요. 음지에서 또 사용되는 영역이 크다 보니 이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간 뭔가 비전을 보고 산다. 가치 투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거 10배 갈 거임? 이런 뭔가 룰렛 이렇게 차차차짝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약간 대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가치 투자가 가능한 거냐? 이러한 약간 질문도 되게 많긴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이 안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가치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아직 당연히 이제 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좋은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이 자산들의 가격이 그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고 유입된 자금에 의한 것이냐 고민하면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서 차차 해결될 문제 아니면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과 그냥 재미로 산 사람들의 수익률 비교를 하면 막상 이제 소위 말하는 떡상하는 코인들은 밈 관련 코인들이 떡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있을까? 도지코인 가장 유명한 그리고 약간 시바이노 도지코인 이것도 머스크 씨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쵸. 약간 홍보를 했을 때 그 바이럴이 됨으로써 그 가치가 급등을 한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거지. 이 코인을 애초에 만들 때 큰 비전을 세우고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많이 오른다. 이러한 모순점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쭉 암호화폐와 코인과 블록체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세요?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에 대해서?
저는 100% 이해를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다 믿고 추천을 하기에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트릴러지도 그렇고, 애초에 생성 배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코인을 만들기 힘들다라는 점도 그렇고, 약간, 이거 그래서 좀 오히려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유명한 코인 사고, 이런 식으로 좀 군중 심리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총 8위? 쉽지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때 NFT, 블록체인, 코인 이게 하이프된 시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하이프되던 분위기가 전부 저희 2화 때 말했던 LLM, AI 쪽으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지금은 약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때보다 찐또배기들이 남아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대중화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대중화가 가능한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대중화가 될 것인지. 그래서 아직 미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리 코인을 사느냐?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는 싶은 분야입니다. 저도 약간 인재들이 어디로 갔느냐의 관점에서 최근 몇 년 거래소들 매출 엄청 찍을 때 약간 개발자들 싹 데려가기도 했었고, 그쵸? 그리고 뭐 많이 이동하기도 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되게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립토 씬에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짜들도 너무 많이 섞여 있고 맞아요. 좀 전체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다정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여냄으로써 저희가 맞아요. 이 기술에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 것인가가 맞아요, 가장 맞아요.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막 평행 우주 같다는 얘기 했었는데, 네, 기존의 우리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칭되는 또 하나의 세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얘가 크려면 기존 파일을 뺏어먹거나 아니면 같이 커지거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도. 그리고 이 시장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시장들이 또 그쵸, 가만히 있지 않. 가만히 있지 않을 것도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대칭되는 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어떤 가치가를 만들어내는가의 관점에서도 좀 의문이긴 해요. 차라리 아예 확 커져서 이쪽이 다 먹는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면. 대혼란의 시대에 과연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되게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아, 이거 다 너무 힘들었어. 블록체인 빡세. 또 이제 블록체인 이야기 나오면은 아예 거부감이 있기보다는 그래도 뭔데? 하고서 이렇게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힘과 끈기와 맞아요. 점 이런 디딤돌을 마련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에는 좀 업계 종사자 전문가 모시고 네.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 안녕.